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어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찬이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전략 부대표에 임명된 고민정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만찬이 2시간이 훌쩍 넘어서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뭐 그렇게라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기쁜 일이고요. 하지만 네네. 19일 만에 만나면서 가장 늦게 이제 회동이 성사가 된 거는 여전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나누신 대화 시간을 보니까 역대로 가장 길더라고요. 2시간 51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눠야 될 말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공유와 또 의견 청취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하나 좀 그 이슈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무실 이 용산 이전 관련해서 접점을 찾았다고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예산을 면밀히 네. 살펴서 협조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네. 청와대 쪽에서는 면밀히 살펴서의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당선인 층에서는 협조하겠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보통은 그럴 때 말한 사람의 의도를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네. 아니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선인에게 협조할 의향이 있는 거는 아마 같을 겁니다. 네네. 네, 지난번에 이제 안보 공백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말을 했던 이유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당선인도 그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또 여론도 충분히 봤을 테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저는 찾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이유는 네. 이게 당선인의 사무실과 집을 구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의 장소거든요. 네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 다음 대통령은 그러면 또 청와대라는 공간을 바꿀 것이냐, 이런 이제 물음표들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또 예산 소요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국회도 세종으로 분원을 할 경우에 법적 근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통과시켰던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청와대라는 기관도 이 근거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큰 예산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당선인 측에서 얼만큼의 예산을 요청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네. 다만 이게 이 방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네.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안을 낼지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영업자 50조 이 손실 보상 문제는 뭐 이제 대선 기간 내내 이 여야 후보 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 추경 문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에서는 뭐 윤 당선인 말처럼 지출 조정만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인데 실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네.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현재 그 초과세수로 발생한 것 중에서 가용한 재원이 3.4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한국판 뉴딜 이 예산들을 깎겠다고 이제 나선 바가 있었는데 네. 그 안에는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들어있는 게 휴먼 뉴딜인데요. 네. 이게 11.4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도 다 없애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바여서 우리 생각으로는 50조 재원 마련이라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네. 인수위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 빨리 이 추경 관련 재원 규모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셔야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마련을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괜히 이제 뻥튀기를 해놓으셔서 지금 수습이 불가능하신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직까지 이제 제출된 것들은 없거든요. 저희는 네.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참 제가 네. 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은 전혀 드린 바가 없고요. 예, 그게 어떻게 마련이 될지에 대해서는 네. 저희 모르로는 아직은 구상이 되어지지 않는데 이제 네. 인수위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를 빨리 보여달라는 말씀을 기다리고 드린 겁니다.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인수위가 임대차 3법 개정을 하겠다. 추진할 때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컸던 부분이기도 하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되고 2년이 도래하는 때가 올해거든요. 네네. 올해 한 7, 8월쯤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게 이제 우선일 겁니다. 네. 그냥 무조건 이 전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무조건 폐지하겠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생활들을 해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디 이 용산 이전 문제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이 모든 사안들을 해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특히 보유세 부담 정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이고 정부도 이제 완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 말고도 다양한 세제들이 있어서 당 안에서도 부동산 세제 TF 등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자리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려 3년 만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검찰 자체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왜 여러 가지 의문들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19년에 이미 수사를 벌였고 일단락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새로운 단서나 포착된 것도 없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마자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제 코드 맞추기 수사 아니냐, 네.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자꾸만 드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굳이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수사에 대해서 빠른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다면.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허위 학력 기재, 또 윤석열 당선인의 판사 사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를 내야 될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셈으로 국민들에게 읽혀질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할지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또 당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윤석열 특검법, 이른바 본부장 특검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선 불복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비판하는 지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입장이시라면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3일에 취재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다 해야 된다.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분도 대선 불복인가요? 이게 이 무조건 본인이 이런 게 바로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혹시나 당선인이 보통은 이 인수위 기간에는 가장 그 좋은 시기,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말하죠. 네. 그런데 이제 역대 어느 당선인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6.7이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46%로 오히려 현재 대통령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왜 국민들이 이제 막 당선된 사람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대선 불복하는 거냐,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런 거침없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해서 지금은 일부 뭐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뭐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옷값 논란이 불거진 거고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이 특수활동비를 옷급에 썼다는 논란이 크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네.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비로 구입을 했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밝혔죠. 네네. 그리고 한 예로 그 기존의 옷들을 리폼하거나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계신데 네. 인도에서 그 스카프를 선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블라우스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친이 포목상을 하셔서 그러신지 네. 워낙 그런 거에 재주도 좋으시고 감각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 뭐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걸 워낙 많이 봐왔어서 네. 이러한 이 기사들이 굉장히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네네. 이게 이런 기사가 왜 하필 이때 나오는가 네. 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때의 권양숙 여사 이런 그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네네. 그래서 노 대통령 당시를 기억하는 국민들 또한 많다는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해서 뭐 비문명적 불법 시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죠. 일단 지금 고 의원님과 함께 이제 그 SNS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이게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초기에는 신선함과 기대감이 있었다면 네. 지금 남은 건 아집과 독선만 남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말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 또 독선을 벌여야 한다. 시민을 볼모 삼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의 모습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야말로 비문명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게 그 공당의 대표로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 그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자판이나 두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대표 본연의 역할인가 라고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김예지 의원도 사과를 했는데 끝까지 본인만 지금 독선을 벌이지 못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볼모 삼아서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네. 이 장애인분들에게 시민을 볼모 삼는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이야말로 지금 딱 그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했던 그 말들이 결국은 본인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라는 점도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 고민이 깊어간다라는 뭐 언론의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당장 이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워낙 상징적이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송영길 전 대표 차출설도 나오고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경기지사 후보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야 네. 또 이제 민주당에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여러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지요. 네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면서 최대한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선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뛰어들면서 때로는 경쟁하면서 견제도 하면서 하지만 서로 협상도 하면서 이런 힘 있는 그리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민주당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당의 원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픈 얘기지만 172석을 갖고 있는 당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 평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늘 선거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인물난이라고 하면 인물난이었죠. 하지만 윤석열이라는 외부에 있는 분을 모셔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당선이라는 네. 승리까지 이제 이끌어내셨죠. 네. 그래서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그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상임 고문이시죠, 이제. 역할론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부터 뭐 여러 가지 의원들 분분한데요. 앞으로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 무엇이 됐든 당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소비하거나 허비해도 안 된다 하는 네네. 부분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를 저희가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1,600만에 해당되는 엄청난 국민들이 지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분도 머릿속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깨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워도 하시겠지만 1,600만 국민들의 기대치가 무엇인가. 이때 민주당은 우리 이재명 상임 고문님께 무엇을 부탁드려야 되고 무엇을 기다리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결정 내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뭐 일부 지역 그 재보궐 출마로 일단은 국회 입성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고 물론 그 전에 당대표 선거도 있고요. 그 순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 뭐 결론을 내리기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네. 네. 너무 이르다. 네. 네. 소비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의 귀한 자산이시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